자,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방문각 서울법학원에서 감정평가 이론 강의하게 된 오성범 평가사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 이론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안내하는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강사 먼저 소개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는 부동산학 전공했고요. 22기 평가사입니다. 2011년도에 합격해서 태평양감정 본사에서 한 11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 업무는 아니고 이제 조금 더 부동산 실질적으로 좀 투자하고 개발하는 쪽으로 일을 조금 더 해보고 싶어서 지금은 홈즈컴퍼니라는 회사 투자개발본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의는 2017년부터 해서 한 7년 정도 제가 하고 있고, 그 전에 이제 다른 학원에서 한 6년 정도 강의를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서울법학원에서 강의하게 됐고요. 그거 외에는 협회에서 진행하는 수습평가사들 이론연수 강의 진행했었고, 종합시험 출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감정평가 이론 강의 말고도 저희 부동산 실제 투자 업무랑 관련된 재무 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감정평가 관련된 그런 강의들 기업 요청이나 학교 요청 받아서 했던 경험들 가지고 있고요. 수험 교재는 제가 3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기출문제집을 먼저 출간을 했었고, 이 기출문제집은 조금 보기 편하게 핸드북 형태로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제공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뒤에 교재들이 더 있는데, 지금 이제 저 단원 자체를 아직 잘 모르시니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의 관련된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 네이버 카페, 저희 학원 카페가 있죠. 학원 카페에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원 카페에 올리기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옆에 나와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휴대폰이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팅방 이런 것들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즉문즉답을 하는 것도 좋고 물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는데, 가급적 이제 강사에게 질문을 하실 때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카페에다 글을 올리시게 되면 직접 글을 쓰면서 생각이 좀 정리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강생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하고 자기 생각 정리하면서 질문을 하고 저도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드리고 좀 이런 과정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문자나 카톡보다는 카페나 이메일로 진행을 일단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많이 불편하시면 새로 만들면 되니까요. 자, 이론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 시험은 아시는 것처럼 국토부 장관 주제죠. 저희 국토부 산하에 자격증이 3개가 있죠. 평가사 자격증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시험의 절차나 방법 등은 이제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위법령에 가보면 이렇게 따라 내려오시면 되죠. 하위법령에 보면 저희 시험의 최소 합격 인원을 별도의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합격 인원은 매해 굉장히 이슈죠.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최소 합격 인원이 많았으면 좋겠고, 업계에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최소 합격 인원이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게 저 위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저 위원회 안에는 이제 공무원분들도 계시고 교수님들도 계시고 저희 평가사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소 합격 인원이 한 10여 년 전에는 한 100명대 수준을 계속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200명대로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살짝 줄어들어서 올해는 190명. 그러면 저희 응시 인원 생각할 때는 시험 경쟁률이 2차 시험 기준으로 한 10대 1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시험 합격 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이고, 그 다음에 최소 받으셔야 되는 점수가 40점,
그 다음에 전과목 평균 60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채점을 하게 되면 100점까지 점수가 나오진 않습니다. 이론의 경우에는 거의 최고점이 한 60점 내외.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40점에서 60점 사이를 득점하셔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득점을 하셔야 되고 현실적으로 이제 합격하는 분들의 이론 점수대를 보면 뭐 물론 40점을 살짝 넘겨서 이제 운 좋게 합격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조금 안정적으로 합격하시는 경우에는 40점 중반대에서 50점대, 50점 초반대 이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가 합격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점수대입니다. 됐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저희 자격시험 출제 영역이 있어요. 출제 범위가 어딘지 알고 시험을 보는 건 너무 중요하겠죠. 근데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눈에 잘 안 들어오시니까 제가 조금 더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저희 출제 영역에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그냥 한 거예요. 디스플레이를 한 거고 요게 이제 우리 시험의 프로세스 리스트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냐? 요거는 부동산학이에요. 요거는 부동산학 관점, 이건 저희 감정평가 이론의 관점 이렇게 두 가지를 대비해 놓은 건데 이 그림을 잘 한번 봐주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잘 한번 봐주시면 저희 시험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가 있거든요. 분필이 어디 갔을까요? 여기 있네. 자, 부동산학 모든 학문이 그렇지만 총론이 있고 강론이 있습니다. 총론은 말 그대로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공통분모를 얘기하는 거죠. 부동산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부동산 개발, 투자, 금융, 뭐 저희 같은 감정평가도 있을 거고, 뭐 중개, 관리, 마케팅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 총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부동산 시장과 뭐가 다르냐, 부동산 가격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동산학, 뭐 개론, 부동산학 원론 저희 1차 시험 과목이기도 하죠.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그대로 저희 감정평가 이론 시험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개념, 시장론, 가격론. 됐죠? 1차 때 객관식으로 보셨던 걸 2차는 논술 형태로 본다는 차이점만 있을 뿐 컨텐츠 자체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학 강론을 들어가게 되면 강론 파트는 이제 각각의 업무 영역별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각각의 영역 중에서 감정평가라는 이 영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쉽게도 메인은 아닙니다. 저희가 부동산업의 메인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부동산업의 메인 플레이어는 소위 개투금이라고 하는데 개발, 투자, 금융 이렇게 세 명의 플레이어가 부동산의 메인 플레이어고 나머지 파트들은 저 메인 플레이어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분야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그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개발이라고 하면 시행사나 건축회사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자라고 하면 자산운용사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되고 금융이라고 하면 뭐 은행 아니면 증권사 이런 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메인 파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평가인데 저희는 감정평가 이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학에서는 강론으로 다루고 있었던 이 감정평가가 대폭 양이 늘어나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왕창 내용이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고 나머지 감정평가 외에 나머지 파트들이 있죠. 이 나머지 파트들이 저희 감정평가 이론 시험의 끄트머리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총론 파트,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론 파트,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시험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부분이나 핵심적인 부분들은 이제 총론 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 외의 부분들은 강론으로 빠져 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저희의 시험 범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출제 비중입니다. 어느 파트에서 보통 출제가 많이 되는지를 간략하게 비율로 나타낸 건데요. 자, 보시면 총론 파트가 더해보면 약 70%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론 파트 30%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파트가 당연히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감정평가 총론 파트가 40%의 출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많은 파트가 다시 총론 파트, 여기가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시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여기만 열심히 공부를 하면 70%는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시험이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70%, 30%는 수년간의 시험을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실제 시험지를 보게 되면 어떤 애는 총론만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애는 강론 중심으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쭉 누적 데이터는 70대 30이라 하더라도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어느 한 분야에 치중해서 공부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2차 시험이 논술형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딱 시험지가 한 장 이렇게 나오고 앞뒤로 하면 한 장이죠. 그 다음에 문제들이 쭉 나오죠. 보통은 이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각 문제별로 이런 식으로 소물음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물음까지 다 따지게 되면 한 8문제, 9문제 정도가 되는 거죠. 저 8, 9문제의 질문에 대해서 답안지에 손으로 서술형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답안지는 기본적으로 16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에 22줄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걸 다 썼을 때 총점 100점을 쓰는 거죠. 여기 있는 문제 점수들 합치면 100점이거든요. 근데 실제 채점을 할 때는 얘가 60점 만점이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 4번에 10점 문제를 풀었을 때는 만점을 득점하게 되면 6점을 득점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꽈락이 안 되려면 4점 이상을 득점해 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지금은 시험이 저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답안지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왼쪽에는 제가 축약해서 넣어 드린 거고요. 이분은 지금 15페이지를 썼네요. 16페이지가 전체인데 그건 그냥 일종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거보다 조금 덜 쓰거나 조금 더 많이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16페이지 꽉 채우는 시험은 아니니까요. 그냥 표준적인 답안지니까 문제 전체를 잘 썼다면 한두 페이지 모자라거나 혹은 한두 페이지를 더 쓴다고 해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 근데 물론 16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뭐 10페이지 썼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되지가 않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차를 구성해서 쓰게 되고, 하나의 목차당 뭐 적게는 3줄, 뭐 많이 쓰시는 분들은 7줄, 8줄까지 쭉 서술을 하게 되니까 하나의 목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장이 몇 문장 들어갈까요? 뭐 한 글씨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짧으면 한 3문장, 길면 7문장, 8문장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문장으로 하나의 단락을 표현해주는, 서술형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지 포맷도 보셨고요. 1차 시험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아마 그 수강하시는 분들 중에서 1차 시험을 합격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2차가 좀 어렵다고 하니까 2차를 먼저 좀 선행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차를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객관식 시험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논술형 시험이 익숙하신 분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설사 내가 대학에서 문과를 나왔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할 때 논술 시험을 봤다 하더라도 지금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기본적으로 글 쓰고 논술 시험 보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시험 포맷은 아니죠. 객관식이 굉장히 익숙한데 우리 2차 시험은 세 과목 모두 논술형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식 시험과 어떤 점이 다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수험의 전략, 공부하는 방법도 객관식 시험을 공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라야 되겠죠. 그 차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1차 시험을 간단하게 보면 뭐 분량이나 시험 시간 이런 거는 됐고요. 넘어가서 보면 일단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강의가 모든 학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 강의 듣고, 내용이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기본 강의 듣고 그동안에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풉니다. 이 기본 강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기출 문제를 풀죠. 기본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기본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최종 정리를 들어가죠. 왜냐하면 1차 시험은 그 문제은행식으로 기출됐던 문제들이 늘 비슷한 패턴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기본 강의 듣고 문제풀이 하면서 이 기본 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게 됐어. 그러면 시험 보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 푼 실력 그대로 점수가 나오는 게 1차 시험입니다. 그런데 저희 2차 시험은 뭐가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지 않아요.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논술형 시험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와 똑같은 문제가 출제되지 않겠죠? 그러면 방법이 뭐가 달라야 될까요? 여기서는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서 내 걸 만들면 끝나는데, 여기서는 과거에 있던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푸는 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적응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게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2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겪는 수많은 시행착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싹 다 외워버리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합격 수기나 이런 거 많이 찾아보셨겠지만 처음에는 이제 논술을 해야 되니까 답안지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방법을 바꾸시는, 뒤늦게 바꾸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공부한 시간들은 물론 다 무로 돌아가진 않겠지만 그동안에 공부했던 시간들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전략을 세우실 때도 1차 시험, 객관식 시험처럼 외워가지고 이 시험을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은 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 하나를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두 가지만 있습니다. 1차 시험은 5개 중에 고르는 거니까 뭐 고르는 걸 연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2차 시험은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문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별도의 교육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강의와 문제풀이 중간에 논술기초라는 브릿지가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죠. 기본 강의를 듣고 객관식 시험을 보면 그냥 찍으면 되는데,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데, 논술 시험의 경우에는 기본 강의 들은 내용을 답안지에 목차와 글의 형태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 목차를 어떻게 잡고 글을 어떻게 쓰고 어디까지 외우고 어디까지를 프리스타일로 써야 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한 기본 과정이 이 논술 기초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논술형 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것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제 논술에 대한
대비는 대부분의 이론 강사님들이 지금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강의를 수강하시더라도 아마 논술기준 다 들어가 있을 거고 필요한 필수적인 그런 교육 내용이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출제위원 채점평 중에 3가지를 넣어드렸어요. 일단 출제위원 채점평이 뭐냐면 시험을 출제를 하잖아요. 우리 시험은 부동산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거나 아니면 평가사님들이 출제를 하시는데 그 출제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채점도 하시겠죠. 객관식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가 채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교수님들이 다 채점을 하세요. 2000부가 되는 답안을 다 채점을 하시죠. 그 채점을 하고 나서 내가 채점을 해보니 이렇더라. 내 출제 의도는 이거였는데 응시생들이 이런 식으로 답안을 썼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희 시험의 룰을 결정하시는 분들이 그 룰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가이드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출제위원 채점평입니다. 그 다음이 강사들의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이 합격자들의 합격 수기가 되겠죠. 그래서 출제위원 채점평이 굉장히 중요한데 3가지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단순한 암기사항 정리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의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암기한 내용을 문제랑 맞지도 않는 걸 암기한 내용을 막 잘 쓴다고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암기를 가지고 채점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배치하느냐는 말하기, 글쓰기를 채점하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답안이라면 논술문의 형식이 좀 더 좋은 답안지에다 점수를 많이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글을 썼는데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가 객관적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논술문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채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점하는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 점수를 주는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 2가지 포인트 기억해 주시고, 3번째도 같은 내용입니다. 문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한 답안과 그냥 외워서 그대로 베껴 넣은 답안과는 변별력이 매우 컸다. 이 변별력이 매우 컸다라는 말은 이제 교수님께서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하신 거고 점수 차이 되게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다소 중복되는 내용 같지만 3가지만 보시더라도 논술 시험에서의 득점 전략이 어디에 포커스가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기본 강의 내용 듣는 거 물론 중요하고 기출문제풀이 다 중요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이 논술의 뼈대를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의 그 공부 방법이 강조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제가 태평양 함정이 있을 때 제 업무 커리어거든요. 저희 홈페이지 가면 나오는. 그래서 이제 평가 금액이 큰 순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뭘 했는지 보면 뭐 특허권, HP 프린팅 코리아 특허권을 평가했다. 뭐 SK 네트워크스 에너지 사업부의 영어권을 평가했다. 뭐 전주에 있는 대형 마트를 평가했다. 뭐 우버랑 이게 티맵이 합병했죠. 우버랑 티맵 할 때 그 기업 가치를 평가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평가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 뭘로 나오느냐? 보고서 형태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보고서는 다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일정한 패턴이 있으니까 뭐 복붙 가능한 내용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고서에 목차를 짜고 그 보고서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서 가공하고 결국은 글로 풀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안에 표도 들어가고 뭐 차트도 들어가겠지만 글쓰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논술을 공부한다는 게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현업에서 일을 하기 위한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과도 분명히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려고 시험을 보는 거지 뭐 자격증 따려고 시험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시면 논술 공부를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자 말씀드렸죠. 박사급 출제위원, 교수님이시든 평가사님이시든 박사급 출제위원이 출제를 하고 있다. 누가 시험을 내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논제 총론 강론 70대 30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유형 4-5문장에 나오고 100분 안에 100점 쓰는 거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유형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요. 이게 가장 대분류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까지 34회 시험을 치르면서 나왔던 문제들, 뭐 소물음까지 하면 200문제가 넘겠죠. 그 문제들을 대분류를 했을 때 딱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설명형과 논술형. 설명형은 쉽게 말씀드리면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봐. 그러면 정답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 설명하는 능력을 보는 거고, 논술형은 조금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논해봐. 뭐 찬반 대립이 있거나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거나, 그럴 경우에 정답은 없으니까 너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해봐. 뭐 이렇게 해서 문장의 서술어 자체가 이렇게 두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대분류고요. 요 밑에는 이제 세부 유형들이 있죠. 저희 시험에서 가장 자주 물어보는 패턴을 딱 6개를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교 설명형이다, 뭐 관계 설명형이다, 영향 설명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데, 뒤에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여 설명하라, 관계를 설명하라, 영향을 설명하라, 뭐 이런 식의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을 때 목차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되는 건지, 내용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수업 과정에서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드릴 텐데, 자, 잘 쉬셨죠? 요거 한번 볼게요. 예시로 실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푸는지 볼게요. 자, 실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문제 내용은 아직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그냥 한번 보세요. 감정평가에 있어 지역 분석의 의미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별 분석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20점짜리 문제예요. 그러면 저희는 20분 안에 문제를 분석하고 목차해서 답안 작성하는 것까지 2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근데 20점 문제를 풀기 위한 적정한 답안지 분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 답안지를 그냥 쓰기만 해도 시간이 꽤 걸려요. 제가 보통 어떤 식으로 처음에 하냐면, 답안지 16페이지짜리 있는 거를 그 수강생분들한테 나눠드리고 그냥 이 답안지를 한번 베껴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베끼는 데만 해도 100분 안에 못 베껴 오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처음에는. 그 정도로. 자, 그래서 우리는 20분 동안 이 답안지를 쓰려면 최소한 70% 정도는 답안을 실제 쓰는 데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이 문제를 분석하고 목차 잡고 기본 뼈대를 구성하는 데는 최대 맥스로 잡아봤자 한 30% 정도 시간밖에 투여를 못하는 겁니다. 20점이면 6분. 이것도 굉장히 긴 거예요. 저보다 더 짧게 잡아야 되는데, 아무튼 6분 동안 이 문제가 어디서 나왔지 일단 파악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의 유형이 뭐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형이지 논술형이지, 아니면 설명형이라면 기본 설명형인지 관계 설명형인지,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점수에 맞춰서 목차 설계를 해야 되고요. 그거가 끝나야 이제 답안 작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실제 기출됐던 작년 기출 문제예요. 작년 기출 문제인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논제 분석에 해당됩니다. 이 문제가 전체 시험 범위 중에서 어느 파트에서 나왔지를 빠르게 캐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그 문장의 목적어를 가지고 찾아내면 되거든요. 목적어가 지역 분석의 의미 필요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이 목적어의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논제가 되는 이런 식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국어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출제가 됐을 때 어떤 논제에서 출제가 됐는지를 빠르게 캐치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처음에 이제 요령만 한번 말씀드리고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뭘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요령이에요. 뭐 자전거 타거나 운전하는 것처럼 요령이라서 한번 논술기초 때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쭉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논제 찾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유형이죠. 유형은 서술어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 뭐뭐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이건 기본 설명형이 되는 거고요. 뭐와 뭐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러면 관계 설명형이 되는 거고, 뭐랑 뭐를 비교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비교 설명형이 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서 이제 목차를 짜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전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금방 익숙해지시게 되면 요거까지를 바로 찾아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개념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오리엔테이션 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거까지 한 다음에 이제 목차를 잡는 거죠. 자, 20점짜리 문제고 서술어가 2개죠. 그러면 목차 2개, 메인 목차 2개, 서본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본문에 들어가는 목차를 2개. 그렇죠? 이런 것도 딱 룰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연습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20점짜리 문제는 몇 개의 목차로 나눠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이런 것도 그냥 룰을 딱 정하는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보통 60%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20점짜리 문제면 60%를 곱하면 목차가 12개 목차가 나와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나는 이걸 설명할 때 12개의 목차를 활용해서 설명하겠다라는 룰을 딱 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12개 중에 서랑 결에 하나씩 떼주면 10개가 남잖아요. 그런데 목차가 2개니까 5개씩 배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개요를 짜는 거예요. 개요를. 자, 그리고 나서 물어본 대로 의의의 필요성 물었으니까 의의 하나 필요성 하나, 상관관계 물어봤으니까 의의와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기본 목차들을 배치를 하죠. 여기까지는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논술기초 수업을 들으시면 여기까지는 바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여기서 목차를 5개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대목차가 2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3개 목차를 더 늘려서 이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반드시 이 개수를 맞출 필요는 없는데 이게 아웃라인이니까 그 아웃라인 안에서 몇 개 정도를 더 설명해야 되겠다.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까? 얼마나 더 딥하게 설명을 해야 될까에 대한 가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세부 목차를 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늘려서 이렇게. 그러면 요 세부 목차들을 잡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저기에 들어가는 내용을 알려면 기본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될 뿐만 아니라 기본 강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문제 분석하고 목차 잡는 어떤 플로우에 맞춰서 짜고 여기다가 얘네들을 넣어주는 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강의와 논술 기초를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까지를 일단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하고 나면 이런 식의 이건 연습이잖아요. 요령을 익히는 거니까 이 요령이 내게 되려면 내가 자전거를 잘 타려면 자동차 운전을 잘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전거를 바로 잘 탈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동차도 마찬가지. 실전 경험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지 어느 순간 내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고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몸에 익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별도로 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이 논술도 지금 말씀드린 여기까지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연습으로 도달 가능한 거예요.
기본 강의를 듣고 논술 기초를 하고 그 다음에 한 100문제 이상 풀어야 되겠죠? 100문제 이상의 기출문제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까지는 여기에 도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이 각각의 목차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서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서술은 아까 답안지 포맷에서 보셨겠지만 한 목차당 뭐 적게는 3줄, 많게는 뭐 5줄, 6줄을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암기도 되어 있으셔야 되고 어느 정도의 논리적인 서술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까지를 해야 저희가 시험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설명 다 드렸습니다. 저희 이론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 범위가 되어 있고 답안 작성의 포맷이 어떻게 되어 있고 골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압축해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러면 그 과정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강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논제 분석하는 것부터 이제 답안 서술하기 전까지의 단계, 우리가 방금 봤던 요 단계까지를 연습하기 위해서 저희는 기본 강의,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할 겁니다. 기본 강의 문제풀이를 할 거고 요 과정을 통해서 답안 작성하는 것까지가 완성이 되면 그 과정을 실전과 유사한 형태로 해서 매주 반복해서 연습을 하는 게 GS 스터디예요. 한마디로 기본 이론은 운전으로 따지면 필기시험, 문제풀이는 운전으로 따지면 도로 연수, 그 다음에 GS 스터디는 실제 차를 가지고 나가는 걸 의미합니다. 필기시험 합격하고 도로 연수하고 합격증이 나왔어요. 도로에 차를 가지고 나가면 내가 멋지게 운전을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과정을 GS 스터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S 스터디를 하시다 보면 이제 마지막에는 어느 정도 운전이 편해지는 시간이 오겠죠. 그때 시험장 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업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7월, 11월, 1월 스케줄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 강의를 2개로 나눴죠. 그래서 총론, 강론 2개로 나눴고 이 총론 기본 강의 할 때 논술 강의를 같이 할 겁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목차를 설계하는 그런 연습들을 이 총론 기본 강의 때 할 거고요. 강론 때는 안 할 거예요. 강론은 강의해야 될 양도 많기도 하지만 말씀드렸죠? 논술은 요령이지 암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정도 요령을 익혔으면 이때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총론 때만 이론 논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강론 때는 이론 강의만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령을 익혔으니까 도로 연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총론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실제 이걸 적용하는 연습을 이때 해볼 거고요. 이때는 강론을 가지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문제를 분석하고 목차 세우는 것까지는 익숙해지시겠죠. 그게 1월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GS 스터디 그걸 계속적으로 연습하시면서 시험장 들어가실 준비를 하는 이런 코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2권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론용 그 다음에 논술용 이렇게 2가지를 쓸 겁니다. 이 교재는 출간을 하는 교재고 이 교재는 출간을 하지 않는 교재입니다. 이거는 그냥 프린트물 같은 거라서 그래서 2가지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서브죠. 요약집. 감정평가 이론의 기본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는 기출문제가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목차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연습용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권이 필요합니다. 교재는. 강의 범위는 첫 번째 강의는 총론만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교재 가지고 논술의 기본적인 뼈대를 세우는 연습들을 해나가는 게 첫 번째 강의의 목표입니다. 강의 목표. 저는 강의 목표를 번잡하게 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대신에 이 심플한 목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줘야 된다. 저거를 하지 않고
강의가 좋다 나쁘다 말씀하시면 안 돼요. 강의의 목표를 달성하시고 나서 어땠다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 목표 심플합니다. 이 교재를 2번만 정독을 하자. 예습 안 하셔도 되고 수업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첫 번째 강의인데 뭐 의욕만으로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 강의니까 예습 안 하셔도 되고 강의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 편하게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그날 수업한 내용을 정독 2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수업하실 때 수업 끝나고 한번 정독하시고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2번만 정독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저희 시험이 논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처음에 개념을 써야 돼요. 일종의 자기소개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디 면접 가면 안녕하세요, 저는 오성범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쩌고저쩌고 설명해야 되는 기본적인 자기소개 멘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논술문을 쓸 때 부동산 시장이란, 감정평가란, 뭐뭐야 라는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하고 나서 논술문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 기본 개념들은 의노트, 정의만 쭉 나와 있는 약간 사전 같은 걸 만들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워드로 만드시든 엑셀로 만드시든 종이에다 쓰지 마시고 손 아프고 나중에 수정이 안 되니까 반드시 파일 형태로 만들어서 의노트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개념 체계라는 건 전체 이 감정평가 이론의 내용의 구조가 어떻게 짜져 있는지 소위 그냥 목차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워드 형태로 하시거나 아니면 뭐 마인드맵 이런 거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아주 심플한 강의 목표입니다. 예시예요. 의노트는 저런 식으로 그냥 단어 제목이랑 설명, 제목 설명, 제목 설명 이렇게 해서 쭉 하시면 되고, 얘는 제가 나눠드리기도 할 거고 시험도 볼 거고 그래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편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차 만드는 거예요. 목차. 요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 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어디 갈 때 지도 보는 것처럼 전체 내용은 많지만 기본적인 골격은 한두 페이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2개 만들고 그 다음에 기본서 2회독하고 요거까지가 첫 번째 기본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저희가 보통 이론 공부를 할 때 쓰는 교재들을 제가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기본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서. 기본서는 감정평가 이론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풀텍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책들이 너무 양이 많고 읽기가 어려우니까 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저 같은 이제 강사들이 이 책을 수험 적합하게 요약을 하죠. 그 요약한 거를 보통 서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감정평가 이론 기본 강의 저희 교재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뭐 물건별 평가 단고나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서브가 되는 거고, 저 말고도 다른 이론 강의를 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서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브라는 게 기본서가 요약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영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영화를 트레일러 영상으로 보는 거랑 실제 2시간짜리 영화를 풀로 내가 보는 거랑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다 사람이 요약한 거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원서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관점의 차이는 뭔가 좀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내용만 가지고 좀 와닿지 않아 라고 하면 사실 기본서를 읽어보면 굉장히 좋은데 이게 여러분들 공부량에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보통 기본서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까지는 서브를 안 썼어요. 서브를 안 쓰고 저는 기본서로 수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브를 안 쓰고 강의하는 유일한 강사라는 뭐 호평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들었었는데 이제 방문각에서 강의를 하면서 서브를 냈습니다. 그래서 서브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건데 여전히 강사들이 요약한 서브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조금 성에 차지 않으시면 기본서를 보시면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사가 될 건데
감정평가론 책 한 권, 부동산 평가이론 책 한 권이 내 책장에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있어야 될 책이기 때문에 사놓고 사전 보듯이 이해 안 되는 부분만 찾아서 읽어보는 식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참고서가 바로 기출문제집이죠. 기출문제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학원 강의를 2017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작업도 기출문제집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시험은 결과적으로 시험장에서 승부가 나는 건데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문제에 대한 어떤 일관된 형태의 답안과 해석이 없으면 강의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전체, 저는 11회차부터 하고 있는데 11회차부터 34회차까지 기출문제를 다 푸는 거죠. 일관된 원리로, 일관된 패턴으로.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집도 강사님들마다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제 강의를 수강을 하실 거면 제 기출문제집을 쓰시면 되겠지만 이건 뭐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니까 2권 이상의 기출문제집, 예를 들면 제 거랑 뭐 지호평가사님 거, 뭐 제 거랑 어정민 평가사님 거, 이런 식으로 2권의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꽤 많아요, 그런 비율이. 왜냐하면 하나의 기출문제집만 보게 되면 이게 정답인 줄 오해하게 되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어 라는 거를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생각의 균형을 갖추기 위해서 2권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2가지를 봤더니 더 헷갈리고 더 정리가 안 돼 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2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2권을 사서 비교해 보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한 권만 사서 쭉 믿고 따라가시거나,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기출문제집. 그래서 이렇게 2가지의 서브와 기출문제집은 어떤 강의를 들으시더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외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 때가 굉장히 많겠죠. 그럴 때 가장 많이 보셔야 되는 건 출제위원 채점평, 강평이다라는 얘기는 아까도 강조드렸고요. 그 다음이 강사에게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합격 수기를 보는 겁니다. 저는 보통 저도 이제 수험생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는 보통 공부 안 될 때 강평이랑 합격 수기를 많이 봤어요. 공부가 안 되거나 뭔가 막혔을 때. 그럴 때는 아예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열심히만 한다는 게 뭐가 중요해? 제대로 가야지, 맞는 방향으로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 하루를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공부 전략을 짜는데 저는 시간을 많이 썼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저런 채점평이나 합격 수기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자료가 많죠. 저희 서울법학원 홈페이지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합격 수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캐릭터이시던 간에 여러분들과 맞는 스타일의 합격 수기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환기도 하고 전략도 다시 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이네요. 이제 마지막인데 보통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고 나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이 있어서 2가지만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꼭 실강으로 들어야 됩니까? 인강이랑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나중에 이제 GS 스터디 하실 때는 실강을 나와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실제 시험장에서 현장감으로 익히시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는 기본 강의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로 수강하시더라도 실강과 전혀 차이가 없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개인 성향이죠. 나는 실강 나와서 하는 게 좀 더 동기부여가 잘 돼. 혹은 나는 인터넷 강의로 해서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할래. 여러분들의 스타일과 선택이니까 강의의 내용, 콘텐츠 자체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가 또 많이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2차를 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1차를 하러 가야 되잖아요. 2차를 저희가 4월 달에 개강하니까 4월 달에 개강하면 듣다가 1차 시험을 4월 달에 보잖아요. 그러면 보통 잡으면 한 6개월 정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1월 정도부터는 1차를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차를 선행할 수 있는 기간이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어떻게 어디까지 강의를 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선행을 하실 거면 요렇게 두 가지만 들으세요. 이렇게 두 가지만. 근데 얘가 11월 달에 하잖아요. 그러면 일정이 겹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만. 시기상으로는 얘도 들어도 되는데 왜 얘를 듣지 말라고 말씀드리냐면,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1차 하고 와서 들으시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얘는, 이 강론 부분은 소위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양이 많고 빠르게 정리하고 암기가 필요한 과목이 강론인데, 이거 듣고 이거 들었어요? 1차 시험도 만만하지 않거든요. 1차 시험 6개월 동안 진을 빼고 오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이 강론 부분보다는 총론에서 차라리 이 논술 연습은 부담이 없잖아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강의 시간에 와서 요령을 익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1차 시험을 하고 온다고 해도 휘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크게 부담이 없어요. 뭐 암기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1차, 2차를 선행하고 1차를 하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그냥 두 가지를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이것만 수강하시거나. 그럼 뒤에는 어떡합니까? 1차 끝나고 나서 이렇게 쭉 따라오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2차를 선행을 했다가 다시 오시는 건 상관없는데 이 공부의 순서는 바뀌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엔 여기서부터, 만약에 여기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 순서만 반드시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인데 좀 길었죠. 전체적인 시험 개요랑 강의 스케줄을 설명드리느라 조금 길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4월 달에 개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여러분들께 맞는 강사님들 잘 선택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4월 달에 얼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